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부신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신 기능 하면 전혀 생소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신 기능이 제대로 잘 뒷받침되지 못하면 삶이 굉장히 황폐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만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부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우리 옆구리 뒤쪽에 콩팥이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콩팥 위쪽에 이렇게 꽃갈모자 형태로 양측에 하나씩 얹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도 두 개이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부신이 겉에 쪽 색깔이랑 안쪽 색깔이 좀 다르게 칠해져 있죠. 겉에를 아드레날 콜텍스,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 메둘라라고 해요. 이렇게 겉질과 속질을 따로 나누는 이유는 겉에 쪽과 안쪽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데 이 겉질 콜텍스에서는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 글루코코티코이드, 코티졸이라고도 하죠. 코티졸과 미네랄로코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플러스 또 성호르몬인 안드로젠 이렇게 세 가지가 분비가 돼요. 그리고 안쪽 메둘라 쪽에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드레날린이라고. 이 아드레날린은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 굉장히 무서운 순간,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순간,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폭발적으로 우리 몸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그게 메듈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메듈라 쪽 부분이 아니라 이 콜텍스 부분이에요. 오늘 할 얘기의 주된 부분은 이 콜텍스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어려우시죠? 조금만 더 갈게요. 잠깐만 더 집중해 주세요. 부신은 내분비 기관이에요. 부신에서 만든 호르몬들을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내 몸 안쪽으로 호르몬들을 흘려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똑같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적절한 양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신이라는 조직이 그냥 그걸 어떻게 스스로 판단을 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브레인에서 그 상황 파악을 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을 뇌가 하고 그것을 뇌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빨리 부신아,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 분비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지금 우리 몸에 이게 필요하다. 빨리 부신을 자극해라 하고 뇌하수체에 명령을 해요. 그럼 뇌하수체가 부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그러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부신이 그 신호를 받고 이제 필요한 호르몬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부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신은 호르몬 분비 조직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들의 하는 일을 살펴보면 부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신의 속질, 메듈라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그랬죠. 이 아드레날린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 만성적인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급격하게 발생하는 굉장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혈관이나 심혈관계를 이렇게 좀 조작을 해요. 그래야 예를 들면 그 호랑이가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도 빨리 뛰어줘야지. 그런 상황에 심장이 늘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뛰고 혈류를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심혈관을 조절을 해서 이 혈압도 높여주고, 혈압도 조절을 하면서 심장도 빨리 뛰게 해주고, 순환도 높여주고, 그러면서 산소 이용도도 높여주고, 이렇게 몸을 아주 급격하게 에너지를 올려주는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아드레날린이 해요. 그리고 속질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가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당류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도 하고 코티졸이라고 해요. 저는 코티졸이라고 지금부터는 얘기할게요. 좀 짧으니까. 코티졸과 또 염류 콜티코이드,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고도 하고 알도스테론이라고도 하고, 요것과 성 호르몬의 하나인 안드로젠, 이런 것들을 겉질에서 분비를 해요. 그런데 이 3가지 호르몬 중에서 당류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코티졸, 이 코티졸이 가장 중요해요. 이 코티졸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 당이 높아지는 것도 스트레스고,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배가 고플 때 당이 떨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도 관리가 되어야 돼요. 너무 높아지지 않고 너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코티졸이 조절을 해요. 너무 당이 떨어져? 그러면 코티졸이 확 분비가 되면서 당을 올리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태워서 당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칼슘 대사, 칼슘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혈류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코티졸이 해요. 또한 뭐 성장 발육은 그렇다 치고, 면역력에 굉장히 영향을 코티졸이 주는데, 예를 들면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온갖 그 외부 물질과 저항하는 물질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염증 반응도 일어날 것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이 확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모이고, 그런 물질들이 모이면 또 여기저기서 백혈구며 림프구며 이것저것 대식세포며 이것저것이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 몰려드는 과정에서 또 이제 황체들도 이것저것 또 만들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전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그런 면역 반응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외부 물질에 대항해서 우리 병력의 10%만 있어도 되는데 거의 한 90%, 80% 이렇게 다 동원이 된다. 총 동원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리 몸에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80, 90까지 올 필요 없어. 10이면 돼. 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호르몬이 코티졸이에요. 너무 많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많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도 우리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쳐내주는 과정을 코티졸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스트레스를 이런 코티졸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코티졸이 가장 중요한가? 이게 큰 지금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다른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미네랄과 비타민 레벨들이 굉장히 체내에 낮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우리 몸의 디톡스도 잘 되고,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받고 있는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디톡스 해야 되는 물질들이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고, 그러면 그 축적된 것들에 의한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가고, 그것은 과중이 계속해서 되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감염에도 취약한 거예요. 감염 상태가 되면 쉽게 이기지 못하고
또 잦은 감염 상태를 만들게 되고, 예를 들면 감기만 와도 굉장히 악화되고 쉽게 떨치지를 못하고, 예를 들면 코감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가래가 생기고 깊은 가래가 생기고 냄새나는 가래가 생기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래쪽 상기도 감염이 하기도 감염으로 가고 폐렴으로 진행하고, 저희 지성이가 그렇게 많이 여러 차례 그런 잦은 감염을 겪었었죠. 또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이런 감염 상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체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만성적으로 잠복해서 체내에 살게 되는 그런 만성 감염 상태로도 잘 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 사실은 검사를 해보면 뭐 EB 바이러스라든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CMV 바이러스, 펄페스 바이러스, 뭐 미즐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지금 감염 상태로 우리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백신 같은 것들을 맞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즐 같은 것도 백신을 맞죠. 이런 백신을 맞고 나면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겨요. 근데 항체의 역가가 그렇게 이제 백신에 의해서 면역력만 획득하고 끝난 경우 항체 역가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미즐이 우리 몸에서 지금 잠복해서 살고 있는 상태라면 그 항체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항체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지금 내 몸에 잠복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역력을 획득하고 실제로 그 바이러스들은 체내에 잠복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감염 상태에서 이렇게 만성적인 잠복 상태로 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늘 끊임없이 주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에 또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아이들이 발달이 많이 하지 못하면 욕구도 이렇게 이것저것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머리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원하는 것들이 점점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 스트레스 관리에도 이런 코티졸이 관여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야 하는 코티졸 양이 다른 일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코티졸이 마냥 분비가 될 수 있느냐, 늘 이 스트레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코티졸을 분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러나 부신은 필요한 코티졸을 무한정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신 기능 저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증상들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부신이 굉장히 딸리는구나, 부신이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작스럽게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쉽게 흐느끼듯이 울고, 그리고 아주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감이 굉장히 심해요. 너무 불안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쉽게 부모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니면 옆에 있는 어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리고 이른 새벽에 깨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요 정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에 잠에서 깨서 대낮처럼 놉니다. 그리고 밤에 재우기 시작할 때도 잠들기가 어려워요. 입면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사실은 잠을 자고 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아침에는 개운해야 되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매우 피곤한 상태고 아침에부터 늘어지는 거죠. 또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천식이 있는 아이들, 자주 아프고 병치레를 하고,
적당히 나을 때가 됐는데도 잘 낫지를 않는 거죠. 길게 가고 또는 굉장히 중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놀란다고 했잖아요. 빛에 예민하고 소리에도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굉장히 깜짝 놀래죠. 또 촉감에도 예민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에 닿는 거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깜짝 놀라고 싫어하고 또 통증에도 예민해요. 예를 들면 약간의 통증에도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거죠. 저혈당이 자주 와요. 저혈당이 쉽게 와서 저혈당이 되게 되면 몸에서는 혈당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코티졸도 높아진다고 했죠. 근데 그런 능력이 모자라면 저혈당도 자주 하고 혈당이 자꾸 떨어지면 굉장히 에너지가 없고 늘어지고 그렇죠. 또 어지러움도 있어요. 이게 사실 부신기능 저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성인의 경우도 앉았다 일어서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거죠. 갑자기 일어서는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이런 상태도 부신기능의 저하이고 또 아침에 메스꺼워하고 식욕도 잘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짠 것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금이 어디 있는지 아는 아이들은 심지어 소금 알갱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금 알갱이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김치 국물을 그냥 계속 김치 국물만 퍼서 먹는다고.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부신기능의 저하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목말라하고 물을 들이키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가 잘 그러는데 소금도 잘 찾고 또 너무 목이 말라해서 물을 들이키기 시작하면 진짜 1리터 가까이 한 번에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까도 설명한 것과 비슷한데 상황을 잘 못 견뎌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고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폭발을 하고 텐트럼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왜 이 정도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그런 행동들이 하는 것이 어쩌면 부신 기능이 딸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 중에 호르몬 주기 변화를 나타내 봤어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코티졸 호르몬은 이런 서카디안 리듬, 하루 일중 변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져요. 보시면 코티졸 아래쪽 축은 시간이거든요. 코티졸의 변화를 보시면 아침 6시에서 8시, 9시 요 사이에 코티졸 레벨이 쭉 높아져요. 그래서 쭉 높아져서 코티졸 레벨이 아침에 높았다가 사실 저녁 무렵쯤에 조금 살짝 이렇게 피크를 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새벽 거의 6시 아침 일어날 때쯤 돼서 최저까지 떨어져요. 왜냐면 이 코티졸이 하루 자는 수면 기간까지 쭉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다가 이제 바닥이 칠 때가 이제 코티졸이 다시 이제 분비를 크게 해야 될 때구나 하면서 점프를 해서 뻥 뜨는 거거든요. 그 점프해서 뜨는 그 코티졸을 가지고 하루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유지를 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쯤 6시, 7시 이때쯤 바닥을 치고 쭉 다시 아침이니까 올라오고 이렇게 주기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이 코티졸 레벨이 아침에 어쨌든 높아졌는데 이게 하루 다음날 아침까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중에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닥을 쳤어? 그러면 코티졸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코티졸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게 지금이 아침이구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느끼기로는. 코티졸이 너무 없어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 건데 그게 아침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티졸이 올라가면 사람은 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시, 3시, 4시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아침 대낮같이 노는데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제 레벨이 점점 낮아져.
그러다 보면 벌써 아침이 됐을 때는 코티졸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낮은 저녁에 자울자울 할 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그때 잠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어디 기관이나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이는 완전히 피곤해서 이제 넉다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 돌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또 이제 아침에 잠들었어요. 기관에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코티졸 레벨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쭉 올려준 것이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를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코티졸 레벨이 뜨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 레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내 몸에서는 코티졸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침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몸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새벽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다음날 또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부모님들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스트레스도 높은 데다가 수면도 잘 못 취하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잖아요. 만성적으로 코티졸이 부족한 상태를 부모님들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다운되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아이한테 버럭버럭하게 되고 똑같은 상태가 부모님한테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신 기능의 서포트가 아이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가끔 보면 부모님들한테도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아드레날 코텍스 익스트랙트, 부신 피질 추출물이에요. 이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부신 추출물이 아니에요. 아드레날 익스트랙트라고 써있는 거를 사시면 안 돼요. 아드레날 콜텍스 익스트랙트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콜텍스 설명드렸지만 겉질에 있는 추출물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메듈라 속질 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드레날린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드레날린을 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겉질 호르몬을 서포트 해주는 부신 피질 추출물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부신 피질 추출물이 그렇다면 이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 자체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소에서 추출한 추출물인데 소 부신의 겉질만 추출을 해서 거기서 디패티드, 지방질은 제거를 한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지방질이기 때문에 지방질 제거하는 중에 그것들이 스테로이드 자체, 코티졸 자체는 제거가 되고 나머지 성분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이스를 먹는다고 해서 ACE, 요 아드레날 코텍스 익스트랙트를 먹는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먹었을 때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 사실 그 부신 피질에서 부신 호르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들을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음식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만들어야 한다면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것을 빨리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음식으로 먹었다 한들 그거를 빠르게 부신 쪽으로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소라는 동물이 내가 부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뽑아놓은 이런 성분들을 줌으로써 인체도 빠르게 그 성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정말로 이 코티졸 레벨을 올려줄 수가 있느냐?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이런 성분들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코티졸 레벨이 올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먹어보고 아이들도 먹어보고 지성이도 먹여봤을 때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이걸 먹는데 정말 변화가 빠르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주변 먹는 아이들을 봤을 때도 먹여본 아이들 이렇게 부모님들 반응을 봐도 굉장히 즉각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를 먹었다고 한들 부신 기능 자체가 너무 극도로 떨어져서 재료가 있어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은 부신 피질 호르몬만 준다고 해서 부신의 기능을 완벽하게 서포트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것과 플러스 부신의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제들과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장기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부신의 기능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늘어지고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5가지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한 가지 제품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4가지 제품만 지금 사진으로 올려봤어요. 한 가지는 클레어랩스에도 250ml 짜리 캡슐형의 ACE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허브에서 구매가 좀 어렵고 다른 사이트에서 좀 찾아보셔야 되고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고가인 것 같아요. 최소 단위로는 제일 작은 게 50ml짜리가 쏜사에서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조금씩 소량씩 먹여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쏜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근데 쏜사 이 50ml짜리를 구매하지 못하신다면, 뭐 방법이 좀 어려웠다 하시면 이 다른 회사 제품의 용량이 더 높은 것을 구매를 해서 나눠 먹여도 상관없어요. 100ml짜리를 반을 나눈다던가 350ml짜리를 뭐 3분의 1로 나눈다던가 이렇게 해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AC를 복용할 때 꼭 주의하시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용량을 조금 서서히 올려주시라는 거고, 좀 먹다 보면 조금씩 이제 빠르게 좀 올려도 되지만 처음부터 막 너무 세게 높은 용량을 주시지 마시고 낮은 용량부터 좀 서서히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아이가 부신 기능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먹여보셨다면 용량을 빠르게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스테로이드 자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종의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용량을 올려주셨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뭐 350ml짜리를 뭐 3개 먹였다. 그럼 벌써 이게 1000이 넘어가나? 그죠? 1000이 넘어가죠. 1050mg이 될 텐데 그거를 먹였다. 3알을 먹였는데 며칠간 3알을 먹였어. 그랬더니 컨트롤이 잘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잘 되네? 그래서 한 4일, 5일 먹였고 아주 기능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상태도 매우 좋고 활발해지고 늘어지던 것도 없고 부신 기능 저하 증상이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 그래서 한 3알을 계속 먹이고 있었는데 한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오늘 딱 까먹은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거를 딱 까먹었어. 다음날 아예 안 준 거죠.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럼 오늘 안 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날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부신 기능을 서포트 해주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면 부신을 돌아가라고 재료를 주다가 이제 그걸로 내 몸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 다음날 예를 들면 부신 코티졸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그거에 적응해서 나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살려고 했어. 그런데 스위치를 딱 꺼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 달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내 발 앞에다가 그냥 문 하나 딱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 호르몬은 뭐 용량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뭐 느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좀 주지 않고 조금 줄여도 되겠다 할 때는 그냥 막 한꺼번에 중단을 확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소량씩 천천히 내 몸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별 대수겠냐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냥 중단해버리고 자꾸 빼먹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부모님이 분명히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추출물은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항상 머릿속에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린다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중간에 몇 번 빼먹는 일, 이거는 그렇게 하실 거면 그것은 굉장히 아이를 정말 저는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꼭 주의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잘만 사용하시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 사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끝나거든요.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도 많은 분들이 좀 짧게 해달라고, 길게 하면 할수록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메일도 좋지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제가 답 달아놓은 거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